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묘영이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에도 굴하지 않던 제롬 파웰 연준 의장 코로나에 굴복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오는 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결정을 앞두고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기습적으로 인하했는데요. 이 0.5% 인하폭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1.0에서 1.25%로 낮아졌는데요.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의 리스크를 높이고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 세계 이 대유행 수준으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전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으로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겠다라는 의도로 분석되는데요. 이로써 한국은행도 4월 다음 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선반영하면서 다우지수는 5%가 넘게 급등했는데 그러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이 차익 매물로 인해서 3% 내외로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주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 1인당 총소득은 1년 전보다 4.1% 줄어든 32,047달러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11년 만인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바 있는데요. 이처럼 지난해 소득이 줄어든 건 환율 영향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5.9%나 뛰어올라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국민소득은 이제 달러로 환산한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외에도 이 성장률 둔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2.0%에 그쳤는데 이걸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명목 성장률은 1.1%로 이 역시 이 IMF 시절 1998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문제는 올해도 불안하다는 건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한 가운데 어떤 마스크 공장 사장이 수백만 장의 마스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최대 15배의 폭리를 취하겠다가 적발됐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줄 서느라고 마스크 대란인데요. 이 공적 판매처에서 3-4시간 이상 줄 서야 1인당 5장 정도 운 좋아야 살 수 있습니다. 허탕 치는 경우도 태반인데요. 한 마스크 공장 사장은 마스크 가격이 뛰자 기존 거래를 끊고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아들한테 350만 장을 몰아줬습니다. 그 아들은 최대 15배 가격을 부풀려서 지역 맘카페 등에 팔고 차명 계좌로 100억 원대 이득을 챙겼는데요. 한 장에 300원, 350원짜리를 4,500원에 팔아 넘긴 겁니다. 이른바 이제 꼼수 중요인데요. 국세청은 이처럼 사재기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유통업체 52곳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사업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서 탈루 소득을 징수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또한 이 조사원 250여 명을 투입해서 마스크 유통 과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2차, 3차 유통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폭등한 마스크 가격을 이용해서 부모 재산을 꼼수 증여한 거다. 정말 별별 수단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환매 중단 사태를 촉발한 라임 자산 운영. 이번에는 거기 말고 또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TB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100억 원대 규모의 사모펀드가 상환이 연기됐습니다. 이 모 펀드가 회계부정으로 미국 증권거래일 조사를 받으면서 지급 정지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요. 이 KTB 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제간접 이 사모펀드 TCA 글로벌 테크의 크레딧 전문 투자형인데요. 이 상환이 연기됐습니다. 이 펀드는 미국의 소상공인 대출 채권 펀드의 제간접형 투자 상품인데요. 지난해 이제 8월 폐쇄형으로 100억 원가량 설정이 돼서 사실은 오늘 12일이 만기였습니다. 그러나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 회사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서 모 회사가 회계부정 이슈에 지금 걸려든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SEC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 손실 규모, 상환 일정을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TCA 자산운용 여기 사실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이런다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리오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기종 전 수사경제서 강력 팀장 모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밝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진짜 별별 특이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진짜 이 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자의 만행. 이 코너 제목을 지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잡았는데요. 먼저 백 팀장님. 네. 이번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어이없었던 민폐 사건 뭐가 있습니까? 예,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몇 가지를 짧게 시간상 말씀을 드리면 이제 주로 2월 달인데요. 네. 후베이성 우한에 다녀온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굉장히 뭐 업무가 많으니까 잠시 격리 조치 되기 전에 자기 동선을 숨겨버리고 5일간이나 서울 강남, 경기도 일산 이제 이런 데 막 돌아다닌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그 보건소하고 전부 합동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격리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관련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 혼란을 일으켰던 그 사안이죠. 이게 대표적인 그 민폐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논란 그 서울 강남 일산 이런 지역에 있는 특히 젊은 분들이 SNS상에 공격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 사람에게? 예. 네. 뭐 이제 그 사람이 그 당시 뭐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기 때문에 개인 인적사항은 안 밝혀졌더라도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민폐다, 뭐 빌런이다, 악당이다, 뭐 심지어 뭐 이제 요즘 젊은 친구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뭐 미스크리언트, 뭐 후들럼 아시지만 악당이다, 범법자다 막 이런 식으로 올렸어요. 공격을 후덜남이 했는데 뭐야, 후덜남이. 사실은 또 이 공격하는 SNS 글에 굉장히 동조를 해버린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이기의식이나 어떤 위험을 느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참석을 하고 이게 대구 동부 보건소로부터 이제 자가 격리를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28일 날 양성 판정을 확진으로 받았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수능을 하고 순리대로 뭐 격리 조치가 되거나 하면 그 입원을 하는 이런 현상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지방 전남 여수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 그 추적 끝에 밝혀졌는데 여기에 이제 공무원 그다음에 접촉자들 또 같이 차량으로 이동한 사람들 전부 혼란 걱정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어서 또 놀랬던 그런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군청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분이 네. 사실은 그 신천지 교인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이게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 이게 적발이 돼서 소위 말하면은 그 능동 격리 네. 이제 이런 그 처분을 받았어요. 네. 근데 이 사실을 새까맣게 숨겨버리고 계속 군청으로 10회를 넘게 출근을 해버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밝혀졌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군청 직원 90여 명이 다 행정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네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냥 놀랄 일이 생겼는데 저는 또 하나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뭐 이분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분인데 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발현 증세가 있으니까 의사가 이거 진찰 검체를 채취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니까 아니 내가 중국에 갔다 온 사실도 없고 신천지 교회에 다녀온 사실도 없다. 그런데 왜 내가 검체한테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네. 퇴원을 했어. 근데 집에 있다가 이게 발현 증세가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병원을 왔는데 네. 병원에서 이제 이때 수사기관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문제가 된 청도 대남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확진 판정이 나가지고 여기에 또 관련된 정말 100여 명의 이런 그 공무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 또 가족 지인들까지 네. 곤혹을 치른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또 뭐 어제 제가 또 들은 사건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상주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주시 보건소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이 고열하고 기침 증상이 나타나서 검사를 받으려고 했더니 받지 말아라. 당신이 받아가지고 확진되면은 우리 문 다 닫아야 되고 일을 못한다 이랬다면서요. 참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정말 공익을 위해서 희생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효선 교수님도 이 코로나19에 관해서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외신도 많이 집중했습니다만 31번 환자는 우리는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모르죠. 누군지. 그때 이제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실 깜짝 놀란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여러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퍼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리고 안타까운 상황이 또 많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보다 더 놀랬던 건 그전에 우리 그 노영희 출발새 팀에서 다뤘던 주제인데 그 동대구역하고 부산 지하철에서 나를 우한 폐렴이다 이렇게 했던 저는 그 상황이랑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야말로 요새 이제 유튜버 뭐 하시는 그렇죠. 분이죠. 예. 뭐 코로나 빌런이라 그래서 일명 코로나 깡패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니라 이게 엄밀히 말하자면 이게 범법행위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형법으로 다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애를 쓴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기억에 남아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아주 괘씸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불편을 끼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나 그 사람들은 참 특이한데 또 이번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발레 공연을 마쳤던 국립발레단이 네네. 대구에서 했으니까 조금 이제 자가격리를 한 2주 정도 우리 스스로 하자. 그렇죠. 네. 이래가지고 쉬어라 자가격리 해라 이랬는데 혼자 또 그 사이에 살짝 일본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사실 그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14일, 15일.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굉장히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나고 또 자가격리하고 뭐 모든 국가라든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또 관리하고 그런 걱정하는 상황인데 네. 이제 14, 15일 날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너무도 유명한 그렇죠. 그런 걸 공연을 했어요. 그냥 돌아왔는데 그 당시 대구에서 접촉을 하거나 대구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혹시 감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강수진 국립발레단장 너무도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의 이제 그 협조를 얻어서 지시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래서 1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자가격리 2주를 했어요. 근데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한 방송 매체에 나와가지고 발레리노가? 그 나대한 발레리노. 네. 뭐 얼굴도 미남이고 너무너무 그 정말 그 인기를 얻는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근데 어디로 사라졌느냐? 일본으로 가가지고 혼자 네. 간 게 아니라 네. 여자친구랑 같이 일본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왜 이게 또 밝혀졌냐면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면서 내 여자친구랑 이렇게 재밌게 일본에서 여행을 하고 있다라고 올리니까 이걸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이제 얼마나 놀랐겠어. 자가격리 당한 사람이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결국에 논란이 크게 됐어요. 언론에 크게 보도가 그렇죠. 되고 개념이 없다, 무개념의 극치다 막 이렇게 됐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모범을 보여야 될 준공인이 이런 행태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비판이 일어난 그런 그럼 사안입니다. 이분은 자가격리를 하라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처벌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아, 이제 코로나 네. 3법 그러니까 감염병 예전에는 과태료 3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3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행태는 아마 입건이 된다라고 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기관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아, 그런 것도 예,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에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이제 내부에서 사실은 잘 나가는 분인데 해임이라든가 또 월급 급여를 깎는 감봉이라든가 이런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이제 형사처벌까지는 자가격리가 내부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이나 이런 곳에서 그렇죠.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알아서 국립발레단에서 우리 좀 조심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네네. 다만 국립발레단이 또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자체적인 징계를 지위가 있기 하겠죠. 때문에 자체적으로 징계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뭐 3월 12일 날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뭐 지금 알려지는 걸로는 상당히 엄중한 징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개념이 조금 없지 않았냐 이런 비난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효승 교수님, 대구 이제 확진자가 이렇게 매일 늘어나기도 하고 또 뭐 나 거기 다녀왔으니까 스스로 자가격리 할래?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한편 뭐 이 정도 가지고서 내가 좀 다닌다고 해서 뭐 문제가 생기겠어? 이러면서 또 안전 불감증을 보이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거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안전불감증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공동체 전체에서 대량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가격리 체계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가격리의 지침을 어기고 그냥 해제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안전불감증이기도 합니다만 하나 더 나가면 이거는 공동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될 거예요. 다들 서로가 조심하고 배려하고 공감력을 나누어야 되는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주 저격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가격리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근데 이걸 하지 않았다면 또 해제를 스스로 그 기한 내에 지키지 않고 그냥 해제해버린다면 이건 진짜 무모하고도 저는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뭐 더군다나 SNS에다가 여행 사진을 올리게 되잖아요. 아니 살짝 갔다 오면 모를 수 있죠. 네. 알 수 없는 거고 이분이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 없지만 일본도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도 또 감염 여부도 있고요. 아직 불면증도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돌아왔을 때 그 모든 과정에 감염의 위험이 있고 본인은 어쨌든 공식적 활동을 하는 공인이잖아요. 자가격리에 대한 내부 지침도 있었고 그렇다면 근데 우리가 되게 왜 이런 경우 있죠. 니체가 했던 얘기인데 인생을 쉽게 살고 싶으면 군중 속에 있어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 네. 근데 이게 티 안 나게 그냥 살고 싶으면 조용히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심정이 좀 크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니체가 얘기했던 거에 반대로 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까지, 가끔은 예. 우리가 범죄 상황 같은데도 백 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체포가 필요 없는 두뇌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유튜브를 생방송으로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면서 그걸 한다든지 또 돈을 훔쳤던 10대들이 자기네들 훔친 돈 막 SNS에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 발레리노의 행동은 무모하기도 했지만 제가 볼 땐 이거는 약간의 심리 노출증 같아요. 그래서 뭐 경계나 울타리가 자기를 노출하는 장면에서는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번 상황과 관련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개인적 우화라고 하는 위기에 대한 의식이 조금 결여되는 이런 유아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분이 음성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아까 이제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네. 왜냐하면 상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그분은 그렇다고 치고 또 근데 지난 2일에는 어떤 인터뷰 하시는 분이 나 본인 코로나 확진자다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도대체? 이게 참 진짜 놀랄 일인데요. 그 대구 확진자 마스크 구매라는 타이틀이에요. 이제 어떤 거냐면 이분이 그 3월 3일입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에 50대 남성이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우체국 근방에서 네. 이제 긴 줄을 서가지고 한 방송사에서 이걸 또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각 방송사에서 마스크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구매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각 방송사별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 게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내가 오늘 아침에 보건소로부터 코로나 확진자 양성 판정 받아서 집에서 꼼짝마고 있어라. 라고 했는데 내가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마스크를 구매하러 나왔다라고 한 거예요. 깜짝 놀랐겠네요, 다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나온 취재진이나 그다음에 그 주변에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했던 긴 줄을 섰던 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샥 흩어졌을 것 이게 같아요. 과연 네. 이제 많은 그 페이크 뉴스처럼 혹시 이 사람도 약간 어떤 그 헐리우드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진짜 확진자예요? 신고를 받고 나와보니까 진짜 확진자였어요. 어머나. 그럼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결국 강제로 경찰도 출동하고 그 구조대가 출동을 해서 이제 응급실로 이송을 시켜가지고 결국 격리가 됐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근방에 있던 사람이나 취재진 또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놀랬겠죠, 정말. 다 또 검사를 받고 네. 이런 혼란이 일어났던 사건이죠. 완전히 뭐 이걸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를 넘기긴 사실은 좀 너무 슬픈 상황인데 이호선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은 왜 이랬을까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약간 놀라기도 했는데 또 한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했던 인터뷰를 들어보니 내가 자가격리 상태인데 나는 또 집에서도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마스크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 한면으로는 이게 자가격리의 의미나 이런 중대성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 다른 면으로는 이 마스크를 대신 구매해줄 사람이 주변에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또 상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자가격리에서 일탈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확진자가 활보를 한다는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거나 혹은 내가 마스크를 쓰지 않더라도 사람들을 나를 식별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변별 불가 가능성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아니 근데 가지는 잠깐만 이게 그 확진자들이 집에서 자가격리할 때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집에서도? 전문가는 왜 가족 감염이 가능하니까요. 뭐 마스크도 쓰고 있으라고 하는데 근데 뭐 마스크가 꼭 필요하고 그 강조점을 여러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스크가 없어. 그러니까 더군다나 뭐 첫 마스크는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여러 논란들도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보를 받는 사람들 이분이 또 지금 50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을 그 정보가 뭐 이분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나는 마스크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마스크는 나에게 없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나오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일종의 뭐랄까 뭐 알고도 나왔다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인터넷상에서 익명성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구도 나를 모르니까. 근데 그런 취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자신이 뭐 격리를 당하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복잡한 개인적인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가 이 자가격리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보고 그다음에 조금 답답하고 힘드시더라도 그 기간을 좀 잘 준수하시는 것 이게 같이 근데 사는 잠깐만요. 일이니까요. 이분이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확진자라는 걸 그럼 왜 밝혔습니까? 이제 지금 확진자라고 밝힌 건 약간 그 당시 술이 좀 취해 있었다라고 해요. 술이. 자가격리 상태에서 술 예, 예. 먹어도 돼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가격리가 돼 있다가 검찰을 채취해서 이제 그 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극심한 혼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료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혼란인 게 자, 확진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순번에 의해서 격리를 시켜야 돼요. 의료실에. 그렇죠. 그때까지는 집에서 조심하시고 대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우리 이호선 교수님 배려심이라든가 상대 어떤 경우 수를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 이분이 저는 뭐라 그럴까 일종의 자포자기 상태의 어떤 밖에 외출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확진을 받았다고 하면 빨리 격리를 되거나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집에서 자가를 시키고 나를 그다음에 방치한다 이런 조치하지를 느낌이에요? 않아? 예. 그러니까 뭔가 자기 어떤 어필을 좀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구매하러 왔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확진자임을 숨기지 않고 또 그걸 네, 말을 하잖아요. 자기 폭로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의 심리 도대체 어떤 심리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결국은 자포자기 상태에서 상당히 사회에 어떤 반감을 일으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 그런데 신속한 조치를 안 되는 상황. 네. 그리고 집에 대기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어떤 분노 이런 것도 폭발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 같은데요. 지난 28일에 일어났습니다. 확진자를 의료원으로 이제 이송하는 과정인데 운전해준 공무원한테 네. 운전을 왜 그때로 하냐 이러면서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20대 여성인가요? 그분이? 네. 왜 이 사람 왜 이러는 겁니까? 아, 정말 이제 이분도 정말 저는 이해하기 너무 힘드는 게 네. 사실은 대구에 있는 달성보건소라고 이제 다 보도가 됐어요. 네, 맞아요. 달성보건소에서 그것도 새벽입니다. 잠을 안 자고 24시간 비상 대기 상태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 분인데 자, 출동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가에서 의료시설로 이제 이송을 해서 다 내렸어요. 내렸는데 갑자기 이 20대 그 초반의 여성이 되돌아서서 안경을 쓴 40대 중반의 공무원을 향해서 이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너도 코로나 걸려봐라. 그러고 침을 뱉어버린 거예요. 와, 그래도 안경이 다행이네. 네, 안경이 근데 딱 이분이 다행히 방패처럼 이제 우리 이호성 막아줬잖아요. 교수님이나 노영희 변호사님도 안경을 다 쓰고 계시는데 저는 안 썼지만 이게 다행히 마스크를 하고 이러십니까, 계셨고 지금? 네. 또 안경을 써서 이 침이 결국 얼굴에 튀긴 튀었어요. 근데 눈에 지금 눈, 코, 입을 굉장히 조심하라고 하는 시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다행히 눈에 이게 안경을 끼는 바람에 안경이 불을 본 거예요. 안경 쓰세요 그냥 저처럼. 예. 그러면. 그래서 결국 검시에 채취를 했는데 이분이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죄로 입건을 해서 처벌을 하겠다. 상해 미수가 되겠죠. 네네. 이제 상해는 안 되고 확진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이분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또 심신이 감경 뭐 이런 거 그렇죠. 됩니까? 이제 보통 우리 형법 10조에 보면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너무 전문 영역이지만 아닙니다. 형법 네. 10조에 심신미약자는 형의 감경이나 감면하는 요소가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뭡니까? 심신미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런 상태를 자초하는 행위라든가 그다음에 이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아침에 내가 예를 들어서 술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라고 하면 이분이 정말로 그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는 정도였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뭐가 있어요? 돌아서서 나 걸렸네. 너도 코로나 걸려봐 하고 침을 뱉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상황에 인지 대한 능력이 인식이 전혀 정확하다? 문제가 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의 요소로 형의 감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만 당할 수 있냐? 너네도 당해라. 이런 심정인 것 같은데 아까 뭐 마스크 사러 온 확진자 그분도 그렇고 이 침 뱉은 이분도 그렇고 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아마도 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술에 들어가니까 좀 그랬나 보죠. 일단은 확진을 받았는데 술을 마신다. 이걸 먼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병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각심이 이분 개인에겐 굉장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진이 됐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빠르게 폐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만큼 치명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확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으로 자기를 돌보는 게 아니라 술을 만취 상태로 마신다는 건 더군다나 거기에 플러스 이동을 도와주고 우리한테는 너무나 최근 사태를 통해서 고맙고 미안하신 분들인데 그 운전을 도와주셨던 구급 공무원에게 침을 뱉으면서 너도 걸려봐라 하는 거는 자기 관리뿐만 아니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뭐 이런 그 취지로 보여요. 네네. 이게 아무리 만취라 하더라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 성정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몸을 돌리고 또 침을 뱉고 거기다 말을 하고 그건 뭐냐면 행동을 결정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평가까지 한 거고 거기에 내가 원인까지 이유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심신미약이었는가 이건 좀 의심해 볼 만한 거고 말씀하신 대로 다만 이 과정에서 악의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네. 이런 악의가 실제 행동이랑 말로 표출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이런 이 코로나 관련해서 자가격리라든지 확진이라든지 굉장히 긴장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긴장도를 차분히 공적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수행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뭐 자가격리 상태에서 이제 외부로 막 노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이 분노를 조절하거나 혹은 상황을 통제하는 능력이 다 다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점에 자가격리를 오랫동안 또 2주를 한다는 건 또 생계 위협이랑 함께 그렇죠. 겹쳐 있어서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이겠죠.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지침을 말씀드리자면 자가격리가 2주 기간입니다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시로 환기도 좀 하셔가지고 정신의 환기와 또 분위기 조성 이런 것들 좀 본인 위생관리를 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답답함이 많이 차오를 때는 쉼호흡도 좀 하시고요. 또 맨손 체조라든지 이런 것도 하루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를 하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이나 혹은 짧은 시간 또 우리가 또 때로는 긴 시간 동안에 집안에서 제한된 공간 속에 있을 때 굉장히 우리한테는 유지할 수 있는 만한 기능을 주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짧은 목표를 잡으셔가지고 그 목표를 우리가 자가격리라는 건 아직은 경증이라는 얘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성취할 만한 그 목표를 좀 잡으셔가지고 뭔가를 해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발견한다면 훨씬 더 그 기간을 수월하게 지내시고 감정관리도 조금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3111 쓰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다른 사람을 고려하거나 공동체 의식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인성교육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6635 쓰시는 분께서 세상은 넓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참 많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632 쓰시는 분께서는 바이러스 때문에 국민 서로 불신과 피로감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셨는데 백기정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전에도 이제 감염병 같은 거 사실 유행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나만 걸릴 수 없다. 너도 당해봐라.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그 메르스 사태 때 이분이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분인데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면 지시에 따르고 본인의 어떤 치료를 위해서 전념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어디를 가냐면 15명의 일행들과 함께 지방에 골프를 갑니다. 어머나. 골프 그런데 이제 치러 가요? 보건소에서 네. 이렇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체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고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에서는 비상이 걸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이제 경찰에 의뢰를 해서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무려 10여 시간, 그러니까 12시간이 다 되는데 저녁 8시가 다 돼서 골프장에서 이제 골프를 마치고 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신병을 확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결국 같이 골프 친 사람들은 예, 뭡니까 도대체? 그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이동하는 사람, 골프했던 사람, 식당. 근데 본인이 그런 사실을 숨겨버렸는데 문제는 대동하고 같이 갔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남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창부수라고 여기 표현이 맞을지는 그럼 모르겠지만 남편하고 부인하고 서로 그렇게 알면서도 그렇죠. 말 안 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에어로졸이나 뭐 비말이나 이런 걸 떠나서 네. 이런 분명히 공기 중에 감염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명의 일행들에게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집안까지 10여 시간을 함께 행동하고 운동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차를 마시고 하는 이런 행동 이게 과연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개념이고 또 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찰, 보건소,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분하고 접촉했던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과 걱정과 그다음에 피로도가 높았을까요? 골프를 같이 칠 정도면 좀 친했을 텐데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를 나중에 알게 됐을 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지 배신감을 느끼고 아마 영원히 황당하죠. 이별을 예. 하는 생각을 안 만나셔야 했었겠죠. 될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는. 네. 그리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도 하시는 게 네. 나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된 얘기까지 하고 그 신천지 어제 대구 경찰에서 압수수색을 한번 네. 하겠다라고 했더니 대구지검에서 그 영장을 반려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왜 영장을 반려한 겁니까? 지금 이제 검찰의 시각은 전체적으로 뭐 보도도 많이 됐지만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강제 수사를 강력하게 하게 되면은 그동안의 신천지의 어떤 신도들이 뭐 중국 우한을 다녀왔거나 아니면 또 어떤 장례식장을 가서 감염이 됐거나 또 내부적으로 신천지 교인들 간에 그 비말 감염이 돼서 굉장히 그 예배 방식이 특이하잖아요.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다음에 목사님이 뭐 얘기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계속 지르는 형태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의료인들 또 얘기가 가장 위험한 분포도다 이런 형태가. 네네. 왜냐 2m 이내에서 다닥다닥 붙어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거기에 이제 뭐 호응하는 분은 아멘 아멘 하면 입을 전부 벌리고 할 때 이게 비말 형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검찰의 시각은 이때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다 숨어버린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고 또 제가 다른 매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개신교 소위 기독교라든가 이런 공식적인 종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신분을 숨기는데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공무원이나 또 상당히 그 명성이 있는 곳 이런 곳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자기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걸 숨겨요. 그러면 자가치료를 하거나 숨겨버렸을 때 점점 감염원을 찾는 게 늦어지지 어려워진다. 않겠느냐. 그래서 강력한 수사보다는 진료라든가 의료라든가 자발적인 그런 수순을 맡겨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각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수사는 수사들에서 조사를 확행하고 네. 그다음에 또 계몽이나 의료의 어떤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서로 같이 가야 되는데 투트랙으로. 근데 네. 이게 압수수색을 기각을 해버린 바람에 더 이상 이 신천지에서 제출하는 명단 이해는 확보할 그런 여력이 없어져 버렸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에 이제 영장을 다시 좀 보완해가지고 다시 신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찾고자 했던 압수수색의 대상은 명단이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이제 제출한 명단하고 현격한 차이가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1, 2천 명이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경기도는 뭐 9천 명 가까운 차이가 난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찾아내겠다 이런 측면인데 네.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거죠. 그렇죠. 자, 경찰이 이제 압수수색 영장 신청했던 것은 지난달 28일 대구시가 대구경찰청에 신천지 대구교회가 신도 명단을 누락하고 관련 시설을 숨기는 등 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장을 그렇죠. 접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도 명단과 시설 관련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이었고, 대구지검이 이거를 반려한 이유는 신도 명단 누락 등의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영장을 반려한 거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수사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네, 좀 전에 우리 방송 들으시고 2340 쓰시는 분께서 메르스 사건 말씀하시면서 골프 같이 친 사람 보고 전파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했는데 고의가 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까? 물어보셨습니다. 네, 고의가 있다면은 아주 소량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3부 순서 마치고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뉴스 탐구생활 스포츠 코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오셨네요. 코로나19 때문에 도로 사정이 많이 네,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의 키워드 2개거든요. 이제 도쿄올림픽 하나 있고요. 또 이청용 선수. 이청용 있습니다. 선수. 예, 좋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도쿄올림픽이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도쿄올림픽 과연 열릴까 이런 얘기 했는데 어젠가 오늘인가 이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연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일본에서 했네요. 그렇죠. 이 일본과 IOC에서 지난주 수요일 방송을 좀 얘기를 들었는지. 우리 방송 듣고 얘기한 거예요? 예, 들었는지. 네.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은 현재까지는 일본하고 IOC가 예정대로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지금 논의는 지금 논의보다도 5월 말까지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 시기에는 진짜 심각하게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있었는데 네. 그날 이 딕 파운드 캐나다 출신 IOC 의원이 AP통신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림픽이 위험해지면 도쿄올림픽 취소할 수도 있다. 취소예요? 연기가 아니라? 예,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급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이거는 IOC의 입장이 아니라 딕 파운드 위원 개인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IOC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쿄올림픽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이제 진화 작업에 나섰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어제 관심을 끌었던 보도 중에 하나가 어제하고 오늘 스위스 로잔에서 IOC 이사회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이 이사회에서 도쿄올림픽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모으기도 했었죠. 아니 그러면서 뭐 도쿄올림픽 뭐 연말에까지 좀 미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진짜냐 정말로 혹시라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서 연기나 취소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오네요. 이제 바로 이제 그 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IOC의 이제 공식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 IOC가 이사회를 연 것을 보니까 이게 진지하게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이사회를 연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도 조금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우선은 이 올림픽 준비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은 이제 규정이 바뀌었는데 도쿄올림픽이 개최지로 선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림픽 개최지는 7년 전에 결정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이제 7년 동안 이제 경기장 짓고 뭐 도로, 교통, 숙박 다 준비를 하는 건데 네네네. 이게 개최국 마음대로 다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IOC하고 일일이 다 협의를 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IOC 기준에 맞추고 IOC 입장에서는 이 협의하기 위해서 이제 조정위원회가 이제 이것을 다 관리를 하는데 이 IOC 조정위원회 조정관이 각 종목별로 조직위원회 파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일일 보고를 할 정도로 면밀하게 이걸 검토를 하고 좀 조금 이제 나쁘게 보면은 이 올림픽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조정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이사회에다가 올림픽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를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어제하고 오늘 열리는 IOC 이사회에도 당연히 도쿄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하면서 현재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려스러운 면이 있으니까 코로나19에 관한 상황도 보고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정기적인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다루는 안건일 뿐이지 특별히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를 이사회 안건으로 올려놓고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연기나 취소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일반적인 모니터링 과정 혹은 보고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이 이사회 열리기 전에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요. 집행위원회 끝나고 난 뒤에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이 우리는 예정대로 도쿄올림픽이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콩코드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뭔지 아세요? 좀 더 이 엑셀레이트를 밟을 수 있게 좀 가속화되는 그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니라 그 투입을 인풋을 너무 많이 하니까 중간에 그만두지 못하는 거죠. 그동안 예. 들어간 게 아까워서. 그 얘기 맞네요. 뭐 가속, 관성 이런 거. 그거랑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예. 건 도쿄올림픽을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었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뭐 취소하거나 연기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기존 입장일 텐데 예. 만약에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져서 정말 큰일 날 정도로 전 세계에 퍼진다면 예. 사실 그게 더 손실이 큰 거니까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투자를 그만둘 때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IOC 입장에서는 그들만의 얘기로 진행을 하고 싶고요. 또 그런 결정에 그 취소나 연기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그들이 주도권 잡고 계속 나가고 싶어 할 텐데 그런데 지금 IOC 내에서도 이 딕 파운드 위원과 같이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어제 그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과 관련돼 가지고 이 올림픽상 그러니까 올림픽 장관이 따로 한시적으로 있거든요. 네. 이 그 연기와 관련 질의를 받고서 그러니까 올림픽이 개최되는 올해 안에 연기는 할 수 있지만
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연기 결정할 수는 없고 IOC가 취소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굉장히 원칙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 도쿄올림픽 개최와 관련돼서 심각하게 그 변화를 결정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는 5월 말쯤에는 결정이 될 것이다. 네네. 이제 그때의 코로나19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를 면밀히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런데 어쨌든 뭐 그 5월 달에 가서 정확히 결정될 거라는 거는 뭐 예상할 수 있는데 예. 그럼 연기 얘기가 아니라 왜 갑자기 취소 얘기까지 났을까요? 이 연기가 어떻게 보면 취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네. 우리 88 올림픽 때 자원봉사 하셨었잖아요. 네. 이게 가을에 날씨가 기후가 좋을 때 열렸거든요. 근데 네. 그 이후로 계속 여름에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리오 올림픽도 그랬고 그 이전에 런던 올림픽도 그랬고요.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매번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무더위가 변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선수들을 왜 이렇게 가장 1년 중 더울 때 올림픽을 열어서 고생을 시키느냐 네. 하면은 그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인기 프로스포츠와 시기가 중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시청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9월이나 10월로 연기를 하게 되면은 뭐 유럽 프로축구가 시즌이 개막돼서 한창 인기몰이에 나설 때이고 또 미국에서는 메이저리그나 그 미 프로풋볼 NFL이나 포스트 시즌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청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9월이나 10월로 연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면은 아예 내년으로 연기하면 어떠냐. 네.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내년으로 연기하면 내년 7, 8월에는 유니버시아드가 이미 잡혀져 있고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하고 세계 또 수영 선수권 대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비슷한 시기에 열려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기보단 취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자, 이제 이청용 선수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기성용 선수는 결국 국내 복귀 실패 지난번에 우리 말했었었는데요. 예. 이청용 선수는 성공했습니다. 어제 울산 현대하고 계약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예, 울산 현대하고 계약 기간 3년 그리고 연봉은 울산 현대 구단 최고 대우 이제 1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야구는 연봉을 다 발표를 하는데 축구는 발표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야구하고 축구하고 이 똑같은 스포츠이긴 하지만 프로 스포츠로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다 달랐거든요. 연봉이 좀 차이가 많이 나나 보죠? 두 종목에서? 뭐 최정상급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축구는 국가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 크게 발전해 왔고 네. 야구는 국가 간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자국의 프로리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전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2009년에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고 난 뒤에 11년 만에 K리그로 복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재밌는 게 네. 기성용 선수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요. 기성용 선수는 K리그 복귀에 실패했고 네. 이청용 선수는 K리그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정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어쨌든 이청용 선수는 돌아오게 됐다. 예. 그러니까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이 기성용 선수하고 FC 서울에서 뛰다가 유럽으로 진출했습니다. 근데 진출할 당시에 그 우선 협상 그리고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라 이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내를 복귀할 때는 서울이 예. 아닌 다른 팀으로 가게 되면 위약금을 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북 현대가 기성용 선수를 데리고 오려고 꽤나 노력을 했는데 위약금이 26억 원. 그러니까 연봉까지 합치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렇죠. 포기가 된 거고. 근데 이청용 선수는 위약금이 6억 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현대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연봉을 최고 대우 해주더라도 6억 원 정도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그러니까 있다. 다 합쳐서 16억 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봤군요. 예,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울산 현대는 감당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성용 선수는 못 됐고 좀 섭섭하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FC 서울 팬으로 봤을 때는 FC 서울 굉장히 좀 원망스럽죠. 왜냐하면 이 기성용이나 이청용 두 선수는 FC 서울을 상징하면서 한때의 한국 프로축구를 이끌었던 두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FC 서울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두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적으로 마치고 FC 서울에 같이 돌아와서 뛰는 모습을 굉장히 보고 싶어했다는 것이 일종의 로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네. 뭐 기성용 선수 보니까 이 협상 실패하고 난 뒤에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나를 가지고 놀지 마라. 뭐 이런 그 페이스북에 이런 글도 그렇죠. 올라오고 실망을 그렇죠. 했는데 그러면 이청용은 데리고 오겠지.
기성용은 못 잡아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뭐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청용 선수도 FC 서울에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울산 현대와 계약을 해버리니까 FC 서울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FC 서울이 좀 원망스러운 거죠. 근데요, 이제 이게 제가 잘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아주 인기리에 종영됐던 스토브리그라고 하는 스포츠 예, 드라마가 드라마. 있습니다. 그게 야구 구단과 관련된 그런 드라마였는데 예. 보니까 구단을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여기 돈 먹는 하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뒤로는 이 구단을 어떻게 하면 해체시킬까 이런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우리도 초창기 프로야구에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적자 그래서 사업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FC 서울 같은 경우에도 혹시 이제 너무 적자폭 같은 게 좀 크고 운영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좀 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문을 품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속사정이 있죠. 기업의 속사정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속사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네. 이 위약금 6억 원이나 20억 원, 기성용 선수 2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성용 선수를 데리고 왔을 때 26억 원이 플러스로 과외로 더 든다라고 하게 되면 네. 기성용 선수를 데리고 와서 기성용 선수의 티켓 파워가 있으니 기성용 마케팅을 해서 입장권이나 그 밖에 다른 물품을 팔아서 26억 원을 더 벌 수 있으면 최소한 되는 거죠. 구단 입장에서는 손해는 아닌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한 노력이나 시장상 파악은 얼마큼 기울였는지 바로 이제 이 부분을 팬들은 좀 지적하고 싶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현재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 축구나 뭐 야구나 어쨌든 이런 그 운동하는 그 팀을 가지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적자라고 봐지죠. 그렇죠. 프로야구는 최근 들어서 그 공시되는 프로야구도 이제 그 주식회사 설립이 돼가지고 법인으로 간 구단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은 흑자 구단도 있는데, 근데 사실상 건강한 흑자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 다 그 모기업의 그룹 계열사들의 광고만을 가지고 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 흑자 내기가 쉬운 구조는 아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면에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군요. 예. 자, 아까 다트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보면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K리그가 지난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이 크게 성공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 중요하게 이청용 선수의 K리그 복귀가 K리그 흥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는데 시기가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K리그가 관중 237만 명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51.3%포인트가 증가를 했거든요. 관중 수가요? 예. 그러니까 네. 뭐 절반이나 늘어났으니까 지난해 그래서 이제 K리그에 봄이 왔다, 뭐 K리그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네네. 여기에 이청용이라는 흥행 카드가 다시 국내로 복귀했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관심 요소가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전북 현대 천하였었어요. K리그는. 그렇죠. 전북 현대 천하인데 우승을 독점했었죠. 예, 이게 울산이 모처럼 마음을 먹고서 우리가 전북을 꺾고 정상에 올라서겠다라는 야심을 가지고서 이청용 선수뿐만이 아니라 국가대표 출신 선수, 국내 선수 한 4명을 영입을 했고요. 네네. 또 외국인 선수도 굉장히 뛰어난 그 네덜란드 국가대표 출신인데 네덜란드 리그에서 19골을 터뜨렸던 외국인 선수 영입했거든요. 때문에 네. 울산과 전북의 이 대결도 팬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흥행 카드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하네요. 둘 다 현대라는 게. 현대가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2020년 3월 4일 노영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로또를 갑자기 사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애청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한번 사보세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